중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중국이 주식시장이 항생시장이 8%가량 2주 동안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21% 가까운 지표를 찍으면서 지금 2달 연속 최대 역대 최고를 찍으면서 지금 중국의 위기설과 기회설을 양쪽 다 자극해주는 지금 여러가지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중사남, 자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 유사남, 맨날 중사남이라고 놀림받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위기인가 기회인가 여러가지 뉴스들을 다 전부 다 하나하나씩 여러분들과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중사남이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위해서 간단한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뜨는 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뭐 여러 가지는 하나는 뭐 청년 실업자가 엄청난 수치다. 21%에 도달하고 있다. 근데 당국자는 약간 중국은 조금 커럽티드 된 아주 좀 아주 부정부패가 아주 많이 난 나라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주일에 뭐 1시간도 막 취업되고 막 그런 사람들란 말이야. 자, 근데 불구하고 지금 중국 주식이 오르는 이유는 1조 위안 규모의 부양책이 검토가 되고 있고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중국주는 투자할 만한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씩 알아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가 중국에서 정말 심각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 실업률 자체는 5.3%로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미국의 3.6%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자, 중국의 전체 실업률은 5.3%라는 수치를 기록해주면서 준수하게 가는데 유독 중국의 청년 실업률만 원래는 2018년에는 10%였던 청년 실업률이 지금은 21%라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영국의 청년 실업률 2배, 미국의 청년 실업률 3배, 독일의 4배. 사실상 내가 청년이고 대학교를 졸업하면 일자리를 최소한 5명 중 1명은 못 잡는 사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중국의 실업률이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됐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사실 교육열이 높아진 지는 좀 됐어요. 옛날에 한국처럼 저희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 갑작스럽게 교육열이 뛰쳐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막 청담동 막 그 이야기 나오고 그 드라마도 막 있잖아. 막 교육열 높여가지고 막 2억 3억짜리 하고 사실. 그리고 저희 큰아빠가 사실 그 세대에 아주 굉장히 수혜를 입으셨거든요. 저희 큰아빠가 사실 고액 과외로 가장 먼저 잡혀가신 인물 중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고액 과외를 하시다가 가장 먼저 감옥에 가신 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제 큰아빠인데, 지금의 진짜 별거 아닌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막 한 달에 2천만 원씩 과외하면 잡혀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여간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 달에 막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막 몇 억대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중국에서도 교육률이 너무 높아져가지고요, 더 많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학력자로 지금 중국의 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이번 해에 직장 마켓에 진입한 사람들이 1,000만 명이야.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1,000만 명이 이번에 직장을 찾는 이 마켓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중국의 사업 자체가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가면 갈수록 고학력자가 되면서 직장 마켓에 고학력자가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고학력자들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서울대를 졸업을 했어. 내가 굳이 서울대에서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유산한 밑에서 편집자 하고 싶지는 않잖아. 응? 제 편집자 굉장히 좋아합니다. 잠깐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내가 하버드를 졸업을 했어. 내가 하버드를 졸업을 해서 굳이 내가 이 청년 실업률이 높다고는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굳이 저기 유산한 밑에서 저거 뭐 PD하거나 뭐 그러고 싶지는 않겠지. 그런 것처럼 이 대학교를 졸업한 인물들이 중국의 산업 자체가 빅테크를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회사들보다는 사실 농촌이나 제조업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게 결국 중국의 산업입니다. 중국의 지금 인프라는 사실 그 많은 인구를 이용해서 좀 더 낮은 단가에 좀 더 제조업에 치중하는 게 지금 중국 쪽의 사업에 치중된 부분이 많은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내가 굳이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제조업에 종사하고 싶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조업을 가기도 하고 농촌을 가기도 하고 혹은 상업에 종사를 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실업률이 낮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청년이라면 나는 아직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고 나는 성공할 거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굳이 내가 농촌으로 가거나 내가 상업에 종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렇게 실업률만 높은 게 아니에요. 중국의 무역 수지, 한마디로 수출과 수입에 관한 이제 수익관에서 예상치가 크게 하회하면서 92빌리언 달러가 됐고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생산할 때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 자체가 마이너스 4.6이 나오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인플레이션 지수가 내려갔어. 자 이게 왜 나쁜 거냐? 왜냐면은 중국에서 더 많은 물건을 만들면 더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으면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올라야 돼요. 왜? 더 많은 기업들이 똑같은 나무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울 테니까. 근데 그게 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지금 디플레이션 시대 마이너스 5% 가까운 저런 말도 안 되는 지표가 나온다는 데는 결국 생산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규 대출 예상치가 나왔는데 나왔는데 예상치가 아니네.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중국에 있는 국민들, 기업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중국 정부에서 빌리고 있느냐라는 수치를 나왔는데 자 이게 원래 나온 수치가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15%나 낮았어요. 원래는 중국 정부가 100만 원어치를 시장에 풀어주고 싶었는데 100만 원이 아니라 85만 원만 풀린 거야. 왜? 사람들이 돈을 쓰고 있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생산을 위한 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난 게 중국의 인프라 투자, 고정지출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중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지금 리오프닝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는 낮아지고 있고 생산도 하지 않고 있고 실업률도 높은 기형적인 상태. 예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당시 2008년 리세션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야.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돈이 돌지 않고 실업률도 높은 상태, 인프라 투자는 안 되는 상태. 결국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경기 침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물론 지금 실질적으로 GDP가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고 부르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수요가 낮고 회사가 잘 돌아가지 않고 회사들이 더 고용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일어난 이유 자체는 사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버블이 일단 붕괴했다는 점. 이 부동산 근데 버블을 붕괴시킨 장본인은 중국 정부예요.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때리기를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쪽의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죠.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무한히 뻗어나가는 개발업자들을 막 때려가지고 야 니네 돈 제대로 갖고 있어. 돈을 갖고 있어야만 개발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중국 정부에서 빅테크 때리기를 하면서 디디추싱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이죠. 나스닥에 상장하자마자 야 니네 상장 폐지 안 하면 우리 중국에서 아예 너 쓰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 쪽이 빅테크 때리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요거에 대해서 완화 효과라는 게 있긴 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제일 중요한 거 미중 관계가 엉망이 됐죠. 이게 미중 관계가 엉망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는 커다란 부담이 됐어요. 최근 러시아 쪽에 대한 견해 차익이 있기도 했고 중국 정부가 너무나 가파르게 따라오자 미국 쪽에서 중국에 대해서 견제체를 내놓으면서 칩에 대한 규제를 내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트럼프 정부 때부터 이어져 나온 지금 미중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좋아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악재가 좋아하는 상황에서 그럼 왜 항생지수가 오르냐? 항생지수가 오르는 이유가 되게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책이 올 거라는 믿음에 오르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지금 너무나 위험하니까 경기 침체 위기에 직면해 있으니까 부양책들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어마어마한 지금 여태까지 중국 정부를 때렸던 빅테크 때리기 이 대출에 대한 규제 혹은 부동산에 대한 규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이제 우리에게는 돈이 풀릴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한데 부양책들이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인민은행, 중앙은행이 영래포 금리를 인하하고 MLF 금리를 인하를 하고 LPR이라는 금리도 인하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 중국의 금리 시스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설명하는 짤을 제가 좀 갖고 와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금리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자, 여러분들 미국이 금융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은요 10년물 금리, 20년물 금리 이런 거 컨트롤하는 거 하나만 컨트롤하면 돼. 그냥 초단기 1일짜리 금리 하나만 컨트롤하면 돼요. 미국에서 연준에서 영래포하고 레포의 시장에 있는 금리를 통해서 야 우리 금리 1에서 1.25 사이로 정해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10년물이 같이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참여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겁니다. 금융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저거예요. 자, 근데 중국은 어떻죠? 비리와 부패가 만연한 나라야. 내가 뭐 중사남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중국 뭐 쓰레기 여기까지. 중국은요 금리를 1일짜리 금리를 컨트롤한다고 모든 금리가 컨트롤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이 1일짜리 금리를 컨트롤한다고 해서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가 않고요. 중국이 1일짜리 금리를 컨트롤해도 10년물 금리는 가만히 있고 30년물 금리는 가만히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기 위해서 뭐 했냐? 초단기 금리를 컨트롤하는 영래포를 컨트롤하는 금리를 만들고요. 자, 그리고 중장기 대출 금리를 컨트롤하는 MLF 금리를 만듭니다. 왜?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해도 10년물이랑 30년물이 안 움직이니까 그것까지 컨트롤하는 금리를 따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요것만으로도 아니고 중국 정부에서는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가 지금 저렇게 대출 금리를 조정을 해놨더니 야, 중국 내에 대기업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대출 금리를 낮췄더니 대기업들이 나와가지고 막 소규모 기업들을 압박하고 뭐 알리바바처럼 나와가지고 우리 알리페이 만들 겁니다 막 이러면서 중국 정부한테 까부는 놈들이 생겨. 그래서 나온 게 이 TMLF 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또 뭐냐면 아주 특정 기업을 타겟으로 어떻게 됐든 약간 좀 조그만 기업들 위주로 중소기업만으로 대상을 하는 금리가 또 나와요. 그런 것처럼 요거까지가 원래 최근까지는 이렇게 TMLF, MLF, 영래포 이 세 가지로만 컨트롤이 되고 있던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 2019년인가 20년쯤에 이 LPR이라는 금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너네들 이제 슬슬 돈 빌리면 갚아. 이제는 우리가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로만 대상으로 하는 금리, 우리가 너네들이 돈 갚는 거 잘 지켜주면 신용이 올라가니까 그 신용을 대상으로 우수하다면 이거를 너네에게 최저금리로 빌려줄게 하는 LPR이라는 기준금리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금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LPR이라는 금리, 기본적으로 모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신용이 좋아지기 위해 노력을 할 거고 그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리가 사실상 중국의 지금의 기준금리가 돼가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중국의 금리 시스템 4가지를 이용한 중국의 금리를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금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풀 때, 시장에 돈을 풀 때 진짜 중국이든 미국이든 돈을 막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2,000불씩 가져가세요, 3,000불씩 가져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럼 중국이든 미국이든 돈을 어떻게 푸냐면 중앙은행, 시중은행한테서 돈을 대출을 빌려주는 거지. 자, 걔네들이 갖고 있는 채권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돈을 싼 가격에 빌려줍니다. 그리고 이 은행들이 받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을 더 싸게 싼 금리에 빌려주면 그게 시장에 돈이 풀리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복잡한 방법을 통해 레이어를 통해서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이 빌려지다 보니까 이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시장에서 돈이 더 풀린다는 게 바로 이 시장 논리입니다. 자,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이 TMLF는 결국 아주 스페시픽한 아주 특정 타겟을 기반으로 한 금리다 보니까 이거를 빼고 생각해보면 결국 남는 건 영래포, MLF, LPR이라는 금인데 이 금리 세 가지가 사실상 인하가 되면, 금리가 인하가 되면 지금 중국 정부에선 돈을 풀려는 의지가 있다. 실질적으로 돈을 풀고 있다라는 시스템이 되는 게 바로 이 중국의 금리 시스템인데요. 이게 재미난 게 최근에 이 세 가지 금리가 다 혹은 일단 영래포와 MLF의 금리가 풀렸습니다. 자, 영래포 금리를 10bp를 약 4일 전에 인하를 했어요. 이게 좀 웃긴 게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실업률에 대한 지표를 발표하기 직전에 야,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야, 오늘 이거 신규 대출 받는데
이거 신규 대출 망했어. 예상치 15%나 하회했단 말이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나오면은 우리 위안화 떨어질 텐데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겠지. 아니 당연하지. 대출도 안 되고 소비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고 수출도 안 된다는데 누가 위안화를 사겠어.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거 위안화의 가격을 지키고 싶어하고 내부에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하니까 이 데이터가 나오기 전에, 신규 대출 데이터가 나오기 직전에 재미난 조치를 취합니다. 뭘 했냐면 10개월 만에 영레포 금리를 인하를 합니다. 이 신규 대출 지표가 나오기 30분 전에 미안한데 우리 여태까지 너무 너희들한테 힘들었지? 우리가 너희들한테 대출 금리를 인하해줘서 돈을 풀기 시작할게 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을 달래기 시작해. 그때가 바로 중국 주식들의 상승 지점이 되는 아주 기점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영래포 금리를 4일 전에 인하하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자, 그 다음에는 결국 또 안 좋은 지표가 하나가 또 나왔어. 뭐냐? 중국의 실업률이 역대 최대래. 중국 실업률도 최대고 전체적으로 돈도 안 풀리고 있고 소비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나오기 30분 전에 또 다른 조치를 취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MLF 금리, 중장기 대출 금리를 약 이틀 전에 인하하게 되는 중국 정부의 조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2개를 취했어. 자, 금리가 3개가 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금리가 3개가 있는데 여기서 MLF하고 영래포를 써먹었어요. 그럼 나머지 남은 금리는 뭘까요? 자, 맞습니다. LPR 금리. 가장 지금 맛있어 보이는 금리가 하나가 남았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 가장 돈을 많이 풀 수 있는 수단인 이 LPR이라는 금리,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로 대상하는 금리, 기준 금리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요, 이 LPR 금리에 대한 발표가 여러분들 바로 월요일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이고 한국 기준으로는 화요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LPR 금리에 대한 인하가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이거에 대한 발표가 화요일인데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게, 원래 저는 이 화요일 이전에 알리바바 콜옵션 듣고 있던 거 반은 팔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생각을 못한 게 내일 내일 아니죠, 월요일 날 준틴스라고 해서 미국 시장이 등시가 쉬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중국 콜옵션을 못 팔아요.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이제 바이더 루머 셀더 뉴스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뉴스가 터지기 직전에 반 정도는 익절을 해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멍청하게 저거를 생각을 못 해가지고 못 팔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20일에 있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20일에 있는 중국 정부에 대한 발표가 여러 가지 중국 주식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이 LPR이라는 부분이 빼고도요, 사실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약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 3가지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그중 한 가지는 뭐냐면은 지준율 인하라는 조치가 가능하긴 해요. 자, 이 지준율이라는 게 뭐냐면 지급준비율이라고 해서, 결국 은행이 여러분들한테 돈을 받으면 얘네들이 모든 거를 다 투자하거나 모든 돈을 다 빌려줄 수는 없어요. 왜? 이번에 미국에서 은행 사태 터진 거 봐봐. 미국에서 은행이 터진 것처럼, 자, 은행 사태가 터진 것처럼 이번에 예금 인출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은행들이 터져나갈 수도 있어요. 내가 적당한 양의 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만약에 내가 유사남한테서 1,000만 원을 받았는데 1,000만 원을 다 빌려주면, 이 유사남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빼도 1,000만 원을 빼도 돈 달라고 하면은 줄 돈이 없잖아.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시중은행이든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이든 은행이 받은 예금 중 의무적으로 예치해야 되는,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되는 자금의 비율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걸 지준율이라고 하는데, 이 LPR에 대한 금리 인하는 사실상 20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지준율 인하는 언제든지 발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중앙은행이 발표할 때 발표가 되는 수치예요. 근데 이게 사실 2023년 3월에도 한번 인하를 했었고요. 2022년 11월에도 한번 인하를 했었는데, 지금 요거 지준율에 대한 수치를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16년 2월에는 이게 17%였습니다. 이게 계속하면 가면 갈수록 이게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트렌드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요, 지준율을 약 보통 10% 정도로 적어놓고 다니긴 하는데, 코로나 때 이걸 굉장히 많이 인하하면서 사실상 지급준비율 치트키를 썼었죠. 근데 중국 정부도 지금 사실상 돈을 안 풀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22년 4월에 지준율 인하를 했었고요. 11월에 지준율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해서 이런 지준율 인하를 하는 게 막 엄청 잘 통하고 있는 시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호재로 하나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이 중국 정부는 한 번
예전에 10.5%로 지준율을 낮춘 적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왜? 중국에서 지금 뭐 코로나 제로 정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안 풀리는 게 걱정이 됐었어서 중국 정부가 GDP 상승률이 떨어지자 10.5%로 낮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제로는 10.75%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0.25% 정도 250bp인가? 25bp죠. 25bp 정도 낮출 정도의 여력은 존재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결국 LPR과 지급 준비율 양쪽 다 낮출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증거들이 많이들 발견이 되었어요. 자, 그럼 중국 정부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 있느냐? 아직 사실 중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일단 중국 정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중국 정부가 지금 당장 저렇게 돈만 푼다고 막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에서 갈등에서 촉발된 경제 블록화라는 측면에서 촉발된 중국의 수출 위기가 있어요. 중국 정부에서 블링컨과 정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이번에 발표가 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블링컨 국무장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건설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이끌어내야지만 중국 쪽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는 계기, 미국과의 수출 문제, 지금 뭐 디레버리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디커플링이 아니라 그냥 디리스킹이다. 진짜 뭐 미국 정부에서 얘기하듯이 겉으로 보기에는 투자자들의 마음을 끌 수 있게 지금 미국 정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변화를 위한 시대를 좀 만드는 거다라는 그런 앞가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미중 관계가 좀 나아져야지 중국 정부도 조금 더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일단 미국이 아주 금융 강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돼야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죠. 자, 그리고 요것 말고도 또 하나 얘기를 해드리면 자, 빅테크 때리기를 멈춰야 돼요. 결론적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멈춘 것 같이 보이는 증표들이 많이 발견이 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디디 추싱에 대한 규제를 좀 없애주기도 했고요. 알리바바의 마인이 중국으로 돌아오기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AI에 관해서도 중국 정부에서 야 이거 중요한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중국이 경기부양책 안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다시 또 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다주택 허용이에요. 여태까지는요 개발업자들을 엄청나게 때리면서 야 니네들 인프라 건설하지 마 니네들 이제 이렇게 빚으로 여러 가지 건축업체 건물들 인프라 사회 인프라 건설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까 발표해드린 지표 중 하나인 중국 내 인프라 투자 집치가 감소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결국 개발업체들이 저렇게 규제를 다 맞아가면서 뭐 주택을 짓고 집을 짓고 인프라를 건설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며칠 전부터 부양책에 대한 검토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프라 건설에 대해서 너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줄 거고 다주택 허용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주택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왔던 이유 중국 GDP 상승의 가장 많은 부분을 주택을 차지했던 이유가 사람이 정말 많기도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중국의 부동산 분임이 늘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는 게 중국의 인생 역전의 기본적인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다주택을 허용을 통해서 원래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올라갔었는데 그거를 원래 막아버리면서 수요가 폭락해서 중국 지금 주택에 대한 가격들이 부동산이 폭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허용을 함에 따라서 한 명당 가질 수 있는 집의 수치를 하나에서 다주택으로 허용함에 따라서 중국 내 부동산 수요를 올리고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더 많은 돈을 품으로써 시장이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들려는 조치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너무나 행복하잖아. 야, 중국 부양책 푸네. 야, 중국 뭐, 저거 뭐, 실업률 최대 이게 뭐야. 다 상관없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서, 맞아요. 지금 부양책 이거 다 호재인데, 이게 제가 원래 APR 발표 전에 팔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게 사실 반영이 되기는 했어요. 중국 정부가 지금 저런 조치를 취할 거라는 게 발표가 된 이유로, 항생지수가 8% 상승을 했고요. 2주 동안 알리바바는 13%, 핀듀오듀오는 17%, C웨이브는 22% 올랐습니다. 2주 동안 고작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C웹이 22%가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저 부양책이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주가가 폭등할까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절 때 분명히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하고 바로바로 주식이 올랐나요? 그런 건 아니죠. 미국 정부에서 돈을 풀기 시작한 이후로 한 분기에서 두 분기가 지난 이후에 미국의 시장이 좀 활기차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쪽 문제는 이런 호재가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효과가 실질적으로 시장에 반영되는 거는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이게 중국 정부가 말하는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N자형. 자, 왜 N자라고 얘기를 하냐? 자, 이게 왜 N자형 회복이라고 하냐면은 자, 중국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 중국 정부가 중국이 맨 처음에는 뭐야 이거 중국이 맨 처음에 어떻게 됐어 이렇게 오르잖아 맨 처음에 리오프닝 하면서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3분기 4분기점에 치고 올라가는 걸 N자형 회복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걸 N자형 회복이라고 하는데 이 3분기 4분기 회복이 일어난 이유가 이 부양책 때문이고 효과가 반영되는 건 늦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 안에 투자자들이 버틸 수 있냐가 사실상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실 중국 쪽 주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저는 20일 이전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반 정도는 팔려고 했지만 실패해 버렸어요.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 봤을 때 아마 중국에 대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 3, 4분기쯤에는 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그전에는 아마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소폭 일단 계속해서 탄력받아서 오르는 구간이 있겠지만 이것이 효과가 나기 전까지 아마 하락하는 구간 한두 번 정도는 크게 존재할 것 같기는 하다. 자, 이렇게 중국에 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좋은가? 중국에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 지표가 발표가 되는 3, 4분기 이전쯤에 조금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내가 모멘텀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내가 여러 가지 모멘텀을 타고 여러 가지 뉴스가 발표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쯤 사서 LPR 발표가 되고 지준율 이하 그리고 저렇게 부양책이 발표가 될 시기에 사는 게 맞기는 하겠죠. 여러분들의 투자 선택에 따른 선택지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모든 부분들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